차가운 바람이 묘지를 쓸쓸하게 감쌌다. 낙엽들이 무덤 사이로 흩날리는 가운데 김승현은 완벽한 재단의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단호한 걸음으로 묘지를 걸었다. 해마다 그러듯 그는 자신의 루틴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죽은 아내 민지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민지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시간이 슬픔의 흔적을 지웠을지 모르지만 승현의 내면은 여전히 산산조각이 난 채였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 따뜻한 가정, 함께 나눈 삶의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간성과 연결해주던 유일한 끈을 잃었다. 하얀 대리석 무덤 앞에 멈춰선 승현은 민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응시했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났어. 그는 마침내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는 민지가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그가 진정으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가슴속 공허함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작은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흐느낌 소리였다. 승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때 보았다. 민지의 무덤 위에 웅크린 채 낡고 더러운 담요를 덮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나이는 6살 정도로 보였고 마른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작은 손에는 사진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다. 승현은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멈춰섰다. 소년은 그의 아내의 묘비 위에서 자고 있었다. 뭐지? 조심스럽게 다가자 습한 자갈 위로 그의 구두 소리가 울렸다.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다. 소년은 겨울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피부는 추위로 창백했다. 예, 승현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칠지는 않았다. 소년은 반응하지 않았다. 일어나. 그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자 소년은 숨이 막힌 듯 놀랐겠다. 그의 크고 어두운 눈이 두려움에 떨리며 승현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깜빡였다. 한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년은 손에 든 사진을 더 꽉 쥐고 그 아래 있는 묘비를 재빨리 쳐다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승현이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엄마? 승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했니? 소년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떨구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미안해요, 엄마.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승현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너 누구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사진을 가슴에 꼭 붙이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사라지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승현은 미간을 찌푸리고 손을 뻗어 사진을 가져갔다. 소년은 붙잡으려 했지만 충분한 힘이 없었다. 승현이 그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민지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민지가 그 소년을 발로 감싸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구했니? 승현은 이제 불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소년은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녀가 주셨어요. 승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럴 리가 없어. 소년이 고개를 들고 슬픔이 가득한 어두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능해요. 엄마가 떠나기 전에 주셨어요. 승현은 발 아래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 민지는 결코 이 소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결코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정말로 그녀를 어머니로 여기는 것처럼 그녀의 무덤 위에서 자고 있었을까? 승현과 소년 사이의 침묵은 길고 무겁고 억압적이었다. 여전히 손에 민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승현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고 작은 몸은 질책이나 더 나쁜 경우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었다. 승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름이 뭐니? 그는 마침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소년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민호예요. 그는 속삭였다. 승현은 목에 매듭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민지는 결코 민호라는 이름의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약간 몸을 기울여 그는 소년을 자세히 관찰했다. 민호는 창백하고 더러운 피부, 어두운 갈색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를 더욱 연약해 보이게 하는 짙은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었다. 몇 살이니? 6살이요? 승연의 머릿속에서 계산은 즉각적이었다. 만약 이 소년이 정말로 6살이라면 그것은 그가 민지가 죽기 정확히 1년 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지, 내 아내가 너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니?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저를 보러 오곤 했어요. 승연은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어디서?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아이들의 집에서요. 승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고아원? 민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턱이 떨렸다. 승연은 일어나 좌절감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 모든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민지는 결코 고아원을 방문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진실이 아니잖아. 승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몽상에서 그를 끌어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민호가 심하게 떨고 있었다. 소년의 뺨은 추위로 빨갰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승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 얼마나 있었니? 모르겠어요. 소년이 속삭였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승연은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지만 고집을 부리는 대신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나와 함께 가자.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놀란 듯했다. 어디로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소년은 망설였다. 제 사진 가져가실 거예요? 승연은 민지의 이미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을 소년에게 돌려주었다. 가지고 있어도 돼. 민호는 마치 보물처럼 양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승연은 몸을 구부려 그를 쉽게 들어 올렸다. 민호는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녀가 없었지만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은 소년을 팔에 안고 승연은 단호한 검으로 묘지를 떠났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단지 아내의 무덤만 뒤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또한 그녀를 완전히 알았다는 확신을 뒤에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다. 승연의 차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뒷좌석에서 민호는 마치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 안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다. 운전석에 앉은 승연은 미간을 찌푸린 채 유지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소년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아내의 사진을 가진 낯선 소년, 그가 들어본 적도 없는 고아원, 민지에 대한 그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미스터리.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답을 찾아야 했다. 묘지에 어떻게 갔니? 그는 침묵을 깨며 물었다. 민호는 대답하기 전에 몇 초를 기다렸다. 걸어갔어요. 승연은 백미러로 그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어디서부터?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들의 집에서요. 승연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민지가 묻힌 곳을 어떻게 알았니? 소녀는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다리를 끌어안았다. 어느 날 그녀를 따라갔어요. 승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지를 따라갔다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집에 오곤 했어요. 사탕을 가져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항상 저를 거기서 데려갈 수 없다고 했어요. 승연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에서 아주 슬프게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녀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그녀 뒤를 걸어가서 묘지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거기서 오랫동안 울면서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다가가서 돌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봤어요. 승현은 피부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민지는 5년 전에 죽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여기 와요?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승현은 머릿속의 생각의 폭풍을 통제하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만약 소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지가 죽기 전에 누군가의 무덤을 방문하러 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를 울게 할 만큼 중요한 누군가. 그리고 그는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알지 못했다. 그 생각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를 때렸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고 주제를 바꿨다.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민호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로요? 호텔에. 소년의 눈이 커졌다. TV에 나오는 그런 호텔이요? 승현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냥 평범한 호텔이야. 민호는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는 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승현은 시선을 도로에 고정시켰다. 내일 고아원에 가서 너와 민지의 관계를 알아볼 거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돌렸다. 승현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소년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힘주어 엑셀을 밟았다. 내일 그는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승현은 성 베네딕트 아동 보호소 앞에 서 있었다. 도시의 소박한 지역에 위치한 고아원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낡은 벽돌벽과 방치된 작은 정원이 있는 단순한 건물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민지의 사진을 꽉 쥔 손으로 그의 옆에 걸었다. 승현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고 건물에 들어갔다. 좁은 복도가 그들을 맞이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스프 향기가 느껴졌다. 접수처에서 친절한 표정의 수녀가 그들을 보고 놀란 듯이 눈을 깜빡였다. 민호야, 어디 있었니?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고 승현이 말을 이었다. 김승현입니다. 이곳을 책임지고 계신 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라 원장님이 총괄하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건너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미간을 찌푸리고 기다리고 있는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승현 씨. 그녀는 책상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다.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현은 긴장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성은 한숨을 쉬고 민호를 슬픈 눈길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내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승현은 목에 매듭이 느껴졌다. 여기서 무엇을 했죠? 박소라 원장은 그를 향해 약간 몸을 기울였다.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기부도 해주시고 책도 읽어주셨고 무엇보다 민호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승현은 침을 삼켰다. 왜 그와 함께였죠? 여성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를 입양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승현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슴을 때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말했다. 박소라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입니다. 승현은 얼굴을 손으로 쓸며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민지가 민호를 입양하려고 했다고? 민지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그들의 삶에 데려오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의 위장이 뒤틀렸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수녀는 슬픈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에는 당신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승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해서 민지가 무엇을 하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려고 했을 때 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승현은 다시 물어보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
왜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박소라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아내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승현은 가슴에 공허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민호는 그의 아들이 될 예정이었다. 민지는 그 아이를 그들의 가족의 일부로 선택했고 이제 그는 혼자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민호를 보았다. 소녀는 상처 입은 표정으로 사진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그 속에서 보았다. 같은 외로움, 같은 슬픔, 같은 버려짐을. 승현은 잠시 눈을 감고 강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었지만 곧 그럴 것이다.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박소라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승현이 그것을 손에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최악의 것은 그가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승현은 서류철을 손에 들고 고아원을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진실의 무게가 가슴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동차로 걸어갔다. 민호는 민지의 사진을 마치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인 것처럼 끌어안으며 작은 걸음으로 그를 따랐다. 승현은 조수석 문을 열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요? 승현은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 집에. 민호는 놀란 듯이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좌석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었다. 승현은 시동을 걸었지만 라디오를 켜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지는 민호를 입양하고 싶어 했다. 민지는 그에게 말하지 않고 이 아이를 그들의 삶에 데려오려고 계획했다. 핸들이 그의 손가락 압력 아래 삐걱거렸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민호가 옆에서 그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말했어요. 승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녀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항상 승현이는 바빠. 하지만 내 이야기를 알게 되면 널 사랑할 거야 라고 했어요. 승현은 위에 매듭이 느껴졌다. 바쁘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와 민지의 관계를 정의한 단어였다. 항상 바쁘고, 항상 회의가 있고, 항상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무시했다. 그의 앞에 있는 도로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민지가 민호에 대해 그에게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가 결코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턱을 꽉 물고 가속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입구에 서서 입을 약간 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거대한 창문들, 대리석 바닥, 미니멀한 장식들은 그에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승현은 그를 힐끗 보았다. 피곤하겠구나. 손님 방에서 자도 돼. 민호는 승현이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 있어도 돼요? 승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은.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더 꽉 끌어안았다. 민지, 아니, 엄마는 항상 집이 크지만 항상 비어 있다고 했어요. 승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어 있다. 그렇다. 항상 그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이 정말로 민지의 죽음 이후에 차가워진 것인지 아니면 항상 그래왔는데 그가 단지 깨닫지 못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가서 쉬어.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걸음으로 방으로 걸어갔다. 승현은 소년 뒤로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서재로 걸어가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그는 그것을 열기 전에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안에는 입양 서류, 민지의 편지들, 고아원 방문 기록이 있었다. 승현은 분노와 슬픔이 섞인 감정으로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단순히 추억 이상의 것을 남겼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남겼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승현은 관자놀이의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빈 위스키 잔이 책상 위에 민호의 입양 서류 옆에 놓여 있었다. 그는 밤새 민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곳에서 잠들었다. 모든 단어가 그에게 타격이었다. 이것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란 걸 알아요, 승현. 하지만 민호는 가족이 필요해요. 당신과 여러 번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항상 바빴어요. 이 아이가 사랑 없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바쁘다. 항상 바쁘다. 승현은 자신 안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려고 눈을 꾹 눌렀다. 민지는 마지막 소원으로 민호를 그에게 남겼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행할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통해 동이 트는 것을 보았다. 발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민호가 주름진 옷을 입고 맨발로 대리석 바닥 위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년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승현은 별다른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잤니?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큰 침대에 익숙하지 않아요. 승현은 또 다른 불편함을 느꼈다. 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승현은 그의 작은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년은 이해했다. 그는 승현이 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애원하지 않을 것이었다. 승현은 위장의 고요함을 느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루는 이상한 평범함 속에서 지나갔다. 승현은 민호를 데리고 새 옷을 사러 갔다.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많이 대화하지 않았다. 민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저 승현이 그를 위해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것은 승현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그를 괴롭혔다. 상점에서 그는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새 옷을 고르는데 흥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다른 아이들을 보았다. 반면에 민호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 생각은 돌아오는 길 내내 승현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호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승현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사장님, 아이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승현은 긴장했다. 무슨 일이죠?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입양에 관심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승현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누구죠? 정씨 부부입니다. 부유한 가족이죠. 가능한 한 빨리 민호를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승현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아이를 맡아줄 누군가, 그를 위한 가정.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호를 다른 가족에게 보낸다는 생각은 그에게 쓴맛을 남겼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민호의 방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승현은 어떻게 그에게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승현은 전날 밤과 같은 불안감으로 깨어났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며 서두르지 않고 옷을 입었다. 그는 민호에게 정씨 부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 말을 연습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민호가 앞에 아침 식사 접시를 놓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녀는 먹지 않고 마치 정말로 만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승현은 목을 가다듬었다. 배고프지 않니? 민호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럼 먹어. 소녀는 시선을 내리고 천히 포크를 들었다. 승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민호가 그의 집에 온 이후로 그는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장난감을 요구하지 않았고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승연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그를 괴롭혔다. 너와 이야기할 게 있어. 승연이 갑자기 말했다. 민호는 접시 위에 포크를 내려놓았다. 뭐에 대해서요? 승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너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어. 소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승연은 오싹함을 느꼈다. 그들은 좋은 가족이야. 자원이 있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거야. 이해해요. 승연은 왜 소년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지, 왜 반응하지 않는지 의아했다. 그게 네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니?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민호는 시선을 내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승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너에게 최선이야.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승연은 위장에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는 민호가 논쟁하기를, 싸우기를,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소녀는 마치 이미 버려지는 것에 익숙한 것처럼 그저 받아들였다. 승연은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한숨을 쉬었다. 나가봐야겠어? 여기 있어. 민호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연은 급하게 일어나 집을 나섰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왜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는 대답을 알지 못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그는 결정을 그렇게 빨리 내리지 않았기를 바랐다. 하루의 나머지는 팽팽한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다. 승연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일과 미루어둔 전화통화에 몰두하며 민호를 최대한 피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민호는 정씨 부부에게 갈 것이다. 모두에게 최선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집안의 침묵은 불편했다. 해가 지고 승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복도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소녀는 바닥에 앉아 공허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꼬였다. 거기서 뭐하니?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 아무것도요. 승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모든 것을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왜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일어나. 그는 필요 이상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순종했지만 가는 대신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승연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왜 저를 다른 가족에게 보내려고 해요? 승연은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쓸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너에게 최선이니까. 민호는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알아요? 승연은 긴장했다. 그들은 돈이 있어. 되게 좋은 삶을 줄 거야.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저는 돈만 있는 가족을 원하지 않아요. 승연은 오싹함을 느꼈다. 저는 그저 여기 있고 싶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승연은 강하게 침을 삼켰다. 나는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해.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라. 민호는 끝없는 슬픔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단지 저를 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승연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멀어지는 것이었다. 내일 정씨 부부가 올 거야. 준비해야 해. 민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저를 원하지 않으세요? 승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그는 멈췄다. 민호는 턱을 굳게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승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는 자신을 정죄할 말을 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까. 뒤따른 침묵은 견딜 수 없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승연은 자신을 정정하고 싶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는 몸을 돌려 달려갔다. 승연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자신이 정말로 그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아이의 마음을 부수는 것을 방금 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승현은 복도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라는 자신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버렸다. 그는 좌절감에 얼굴을 손으로 쓸며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대답이 없었다. 그의 위장 속 매듭이 더 커졌다. 그는 집을 돌아다니며 각 방을 확인했지만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뒷문을 열었을 때 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민호는 정원에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승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민호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승현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울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더 나쁜 것이 있었다. 마치 이미 거부당하는 것에 익숙한 것처럼 체념의 빛이 있었다. 승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민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승현은 가슴의 무게가 견딜 수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말